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M7을 비롯한 기술주들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역시 지수를 당기는 것은, 끌어올리는 것은 기술주 M7이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다가 그 안에서 돋보이는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잠시 후에 테슬라의 상승과 M7의 랠리, 그 안에서 조금은 깨름칙한 그런 부분들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쭉 엮어서 오늘도 브리핑 뉴욕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 강보합입니다. 나스닥이 0.8% 상승했고요. 그리고 S&P 500은 0.27% 역시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와 S&P 500보다 나스닥이 조금 더 강했던 모습, 이걸 통해서 기술주가 확실히 시장을 좀 이끌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뭔가 조금 불안하다, 조금 이상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잠시 후에 금리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6% 급등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뭐 엔비디아 그리고 또 메타 이런 종목들이 좀 부침을 겪으면서 약간의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중심을 든든하게 잡아주고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까지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하게 만든 게 바로 이 테슬라의 급등이었습니다. 2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부진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했던 이유, 배경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글로벌 5%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다시 최근에 조금은 정신을 차렸죠. 다시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는 그림이어서 그런지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주목할 만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요. 아쉬웠던 종목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카니발이 있습니다. 5% 급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초대형 허리케인 베릴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4등급까지 갔다고 하는데 제가 허리케인은 사실 저희는 이제 태풍이잖아요. 그래서 친하지가 않아서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속 200km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리브해 연안을 이동하는 이런 카니발과 같은 크루즈 선사들은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던 체크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경제 지표 하나 보고 가시죠. ISM 제조업 PMI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 가장 중요한 그런 경제 지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뭐 고용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매크로의 주간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조업 PMI를 조금 더 주목해서 봤던 건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좀 둔화가 좀 됐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배드 뉴스의 흐름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배드 뉴스를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이잖아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65%까지 올라갔는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5%까지 올라갔는데 다음 장 주시면 요게 조금 눈에 걸립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4.48%까지 어느새 또 올라왔어요. 제가 어제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박스는 좁아졌다, 그래도 하향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간밤에 3% 넘게 급등을 하면서 여기까지 목전에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언제나 이게 트리거가 돼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올랐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게 된다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근데 감세라는 게 이게 뭐 좋죠.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증시에도 굉장히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일인데 어딘가에서 세금을 줄이면 어딘가에서는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논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랐던 건 지금 현재 시장이 불안하다기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올랐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부분도 조금은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계속 이 금리가 변동성을 보이면 하나의 체크포인트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뉴욕 증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전망들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전망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CNBC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S&P 500이 상반기에 12% 이상 상승했던 해를 나열한 그런 자료라고 합니다. 보시면 1987년 제외하고 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 1987년도에는 좀 불안했던 증시 상황이 불안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증시가 20% 급락을 했던 경우는 있었지만 이건 사실 10개 중에 한 개면 예외라고 봐야죠. 네, 나머지 9개가 다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 안팎의 어떤 상승세를 하반기에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그 중심은 역시나 AI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 주시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역시나 똑같이 하반기에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포인트로 대선을 잡고 있습니다. 대선이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재료는 되겠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금리의 변동성도 지금 유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9월, 10월로 가면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반기에 좋았던 해에 하반기에 대선이 있으면 하반기에도 좀 괜찮았던 그런 자료들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에는 이제 또 뭔가의 정치 질서가 바뀌면서 시장도 변동성을 겪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 S&P 500 지수가 200일선 위쪽에는 항상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바이 더 딥, 그러니까 내려갈 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지, 만약에 그걸 하회하는 그런 급락장이 온다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하반기에 대한 분위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체크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그 총선, 조기 총선 1차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숫자상으로 보시면 CAC 40 지수 1% 넘게 올랐습니다. 1차 투표 결과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우 진영, 그러니까 RN 진영이 생각보다 득표율이 높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1등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뭔가 과반을 획득하거나 그런 정도의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완화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1% 넘게 프랑스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긴 음봉이 만들어졌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장 주시면 프랑스 총선은 1차 투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차 투표에서 일정 비중 이상을 득표한 사람들은 그대로 당선자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안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이 RN 전선 이쪽이 극우고요. NFP, ENS, 이 ENS가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이거든요. 이게 2차 투표가 진행되면 지금 일단 프랑스 내부에서 극우가 뭐 과반을 가져가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후보들의 연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연대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으로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NFP라고 하는 오히려 극좌 연대로 진행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극좌가 조금 더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극우 대 극좌로 나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 그리고 유럽 증시가 과연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또 하나의 변수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프랑스 지수가 쭉 급등을 했다가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괜찮았다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유로화가 조금 더 반등하고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완화되면서 계속해서 중소형주 단에서 혹은 코스피 국내 증시 단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포인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쨌든 큰 짐은 하나 덜었다는 점에서 프랑스 지수 반등한 부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무려 6% 급등을 했습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움직이는 걸까요? 시장에서는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주봉인데요. 주봉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돌파권을 뚫어냈다라는 얘기겠죠.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빨간색 라인,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저항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저항권을 강하게 뚫어내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술적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펀더멘털적으로는 글쎄요, 좋아지는 게 과연 있을지 좀 애매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5월에 테슬라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2천만 대씩 우리가 인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지워버렸거든요. 그게 올해부터 이제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머무르는 계기가 됐었고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오후 혹은 저녁에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걸 보고 과연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장 주시면요. 그래도 테슬라가 이렇게 좀 올랐던 이유는 니오가 6월에 인도량이 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니오,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니오가 좀 6월에 긍정적인 인도량을 발표했기 때문에 테슬라도 기대해 볼 만할까라는 논리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니오의 주가도 이거 오르긴 했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게 일봉으로 이렇게 보셔서 그렇지 뭐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정말 낙폭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 유보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 보시면요. 다음 장 넘겨주시죠. 두 번째 특징주부터는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의 주가인데요. 보잉 역시나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이죠. 그런데 이번에 항공기 제조물, 구조물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2005년에 팔았던 업체인데 그 업체를 다시 가져오면서 이제 공정을 조금 더 혁신을 가져가겠다. 보잉이 그동안 뭐 사고도 많이 났고요. 벌금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인수로 좀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보잉도 주가가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테슬라와 보잉이 움직였던 것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시장이 최근에 계속 다른 쪽을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쏠림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까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추위, 그러니까 애완 그 용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죠. 그런데 반려용품 업체가 급등 출발 이후에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게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거든요. 분봉으로 나열을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로어링 키티, 그러니까 밈 주식을 이끄는, 밈스탁을 이끄는 그 사람이 이 추이 지분을 한 6.6% 원래 갖고 있었대요. 그게 밝혀지면서 추이가 시장부터 급등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 뭐 전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차익 매물이 다 출회되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특징주 세 가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쏠림이 이제 테슬라까지 갈 정도로 확실히 좀 풀려나가고 있다. 낙폭과대주인 보잉도 반등하고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의 유동성 여전히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다. 이런 추이 같은 종목, 게임스탑 같은 종목, 밈스탁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좋은 주 캐스터 이어받아서 시황 브리핑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외환 거래 시간 연장 첫날이었습니다. 우려했던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주간보다는 적은 거래량으로 2.5원 오른 1,384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 하반기 수출 채산성을 위해서라면 이 적정 원달러 환율 1,332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오늘 있을 연준과 ECB 총재의 연설이 미국 달러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리가 오른 가운데 3.34% 오른 4.4%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안정세를 보이던 이 금리는 지난 주말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있는데요. 지난주 첫 TV 토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세를 보였던 유가 2.4%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 중동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공급 차질 가능성과 그리고 여름 수요에 대한 공급 우려도 작동한 모습이고요.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면 금에 대한 선호도도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러한 리스크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금 가격도 안정적으로 0.06% 상승했고요. 은과 구리는 0.5% 상승세 보였습니다. 곡물 시장에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옥수수, 밀, 대두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커피와 설탕 그리고 코코아는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의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노동부 졸트 보고서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 그리고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